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승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변호사 및 유역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간 미국 뉴욕주의 폴 와이즈라는 미국 로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독일 로펌 아네커 시버스에서 비지팅 러이어로서 활동한 적이 있어서 국제계약에 익숙한 편입니다. 그간 국제계약 업무를 하면서 의외로 영문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의외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거치하고 기본적인 국제계약의 검토 요령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로서는 공익활동을 일환으로서 보다 많은 국제계약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앞으로 소 제목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리즈 형식으로 국제계약 검토 요령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최근에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라이센싱 어그리먼트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센싱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기업과 그 해당 지식재산을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라이센서, 즉 지식재산 보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을 라이센시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권한, 즉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에 대응하여 해당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 일반적으로 로열티라는 명칭으로 된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는 의외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매상에서 어떤 스포츠 티셔츠를 팔 때 스포츠 팀의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 또 라이센싱 어그리먼트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기업 입장에서 특히 소기업 제조업체 입장에서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도록 형태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하 카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면 어떤 재미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해서 그 캐릭터가 부착된 카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라이센싱 계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 관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가 많이 흔히 접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히 영문으로 된 계약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당사자를 특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당 지식재산, 예를 들어 지식재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작권도 있을 수 있고 상표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영업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지식재산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 그 기업은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라고 하면서 법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대해서 특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지식재산, IP랑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입니다만은 그 지식재산이 과연 어떠한 지식재산이냐는 걸 정확하게 등록된 특허냐 아니냐, 등록된 저작권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두 딜리전스라고 해서 실사작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슨 기술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싱 어그리먼트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해당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해당 지식재산이 다른 제3자의 정당한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뭐 모방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라이센싱 어그리먼트에서 그 문제되는 지식재산을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라 책임 문제가 민형사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워런티 보장 조항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뭐 어떻게 망해버리면 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표자나 그다음에 주요 주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용어 부분에서는 정확한 정의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라는 것은 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에 따라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누가 업무를 부담하면 이걸 해결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계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라이센스 또는 라이센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해당 기업의 실무가 또는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문서화 작업하는 것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자가 협업하여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어그리먼트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계약하는 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조건에서 쉽게 리뉴얼 할 수 있는지 갱신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중복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재산 보유 기업에서 해당 지식재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책임을 보정하는 그런 손해배상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퀄리티 컨트롤 조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 컨트롤 조항에 근거해서 그 다음 적절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로열티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로열티가 얼마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 지급 스케줄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에 쓸 수 있는지 사전 뭐 승인을 다 사전 서면 승인을 받는다 이런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서를 종료되는 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되고 그 사유 종료가 됐을 때는 당사자의 권리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재산 관련 자료를 이용했으면 그 자료를 뭐 폐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계량 기술이 발생될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라이센스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라이센스도 뭐 그에 대해서 뭐 평생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법이냐 아니면 미국 뭐 당사자가 한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면 한국을 적용할 것이냐 미국 기업을 적용할 것이냐는 그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제3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돼서 상세상에서 그 적용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원에서 할 것이냐 법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재로 할 것이냐 중재로 하면 나라 중재를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말씀 들고 또 3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중재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럼 중재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 중재지로 할 것이냐 뭐 가능하면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 국가가 제소를 하면 B 국가에서 하고 B 국가에서 제소를 하게 되면 B 국가의 중재 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대해서는 적절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하면 한국어,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로 뭐 사용하실 때 그 뭐 서로 번역상이라든지 오류가 있을 때 어느 나라 언어가 가장 그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서면으로 합의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사이에서 뭐 계약이 종료라든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가 변경되면은 송달이 안 되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하고 그 변경이 됐을 때는 그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아주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계약서 부분을 작성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온라인 로펌 형식으로 간단하게 그 1차적인 계약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국내 변호사를 참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국제 연계약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억울하게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불척에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새로 시도하는 새로운 하나의 저희로서는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시간 주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